이 남자가 왜 무릎을 꿇고 통곡했는지 10년 전 그 고갯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기록하는 공간, 세월 기록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네 번째 시리즈 중 세 번째이므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갯길은 험했습니다. 매화동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고개는 마을 사람들이 개울제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걸을만 했지만 겨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지요. 고갯마루까지 이어지는 비탈길이 얼어붙어 반질반질해지고 양옆으로는 허리춤까지 눈이 쌓여 길과 길 아닌 곳의 경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도 한겨울에는 혼자 넘지 않으려 하는 고개였지요. 유는 그 고개를 혼자 넘어야 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은 낯빛이었지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그 구름 사이로 바람이 쉬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방향이 없었습니다. 정면에서 불었다가 옆에서 불었다가 등 뒤에서 불어왔다가 그렇게 사방에서 번갈아 윤의 몸을 밀어댔지요. 얇은 겨울 두루마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두루마기가 몸을 덮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문제였습니다. 집시는 고갯길 초입부터 눈에 젖어들기 시작했지요. 집 사이로 눈이 스며들어 발가락을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차갑다는 느낌마저 사라졌습니다. 발가락이 먹먹해졌지요. 발바닥이 얼음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마다 무릎 아래가 남의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유는 알았습니다. 이 고개 위에서 주저앉으면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지나다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을 발견할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걸어야 했습니다. 생각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져도 다리만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보따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사실 보따리는 가벼웠습니다. 붓 2자루와 먹 한 토막과 옷가지 몇 벌. 그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가슴에 끌어안은 화첩이 무거웠습니다. 물건으로서의 무게가 아니라 그것이 가진 의미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지요. 소연이 던진 그 화첩. 검은 먹물이 온 페이지를 뒤덮어버린 그 화첩. 유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버리려 했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할 때마다 손이 얼어 화첩을 놓칠 뻔할 때마다 이것을 눈 속에 던져버리면 조금 더 쉽게 걸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화첩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소연의 손인 것처럼.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고갯마루를 반쯤 올라갔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기게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손뭉치 같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다가 윤의 두루마기 어깨 위에 얹혔다가 스르르 녹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성긴 눈이 굵은 눈이 되었고 굵은 눈이 횡설수설 몰아치는 눈보라가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걸음 앞이 하얗게 지워졌지요. 길이 사라졌습니다. 유는 멈추었습니다. 사방이 하였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울었습니다. 산 전체가 신음하는 것 같았지요. 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속에 그냥 꿇어 앉아 버렸지요. 무릎이 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허벅지까지 눈에 잠겼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의 감각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굳은 그 눈빛이,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찰나처럼 흔들렸던 황금빛이 함께 떠올랐지요. 그 빛이, 그 찰나의 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연은 왜 그 순간 그 눈빛을 흔들었을까요? 마음이 없는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는 평생 사람들의 빛을 보아왔으니 그것을 알았지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연은 왜 그랬을까? 그 물음이 얼어붙은 뇌 안쪽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유는 눈을 떴습니다.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불씨 하나가 몸 안을 조금 덮이는 것 같았지요. 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을 주었지요. 무릎을 세웠습니다. 한쪽 발을 눈 밖으로 꺼냈습니다. 다른 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은 것이 한낮이었습니다. 넘고 나서도 한참을 걸었지요. 발 아래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발이 닿는 대로 내려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내리막을 구르듯 내려갔습니다. 몇 번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화첩을 먼저 가슴으로 감쌌지요. 팔꿈치가 깎이고 무릎이 깨지고 뺨이 긁혔습니다. 그러나 화첩만은 지켰습니다. 왜 지켰는지 윤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것이 마지막 남은 것이었으니까요. 소연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지금 자신을 살게 하는 이유였으니까요. 산 아래 첫 번째 마을에 닿은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주막이 있었습니다. 쓰러질 듯한 초가지붕 아래 가마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유는 그 연기 냄새를 맡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된장인지 뭔지 모를 그저 따뜻한 음식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윤에게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가 윤을 보고 소스라쳤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얼굴이 시체 같구먼. 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최참봉이 주신 노잣돈 주머니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모가 그것을 보더니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떠다 주었지요. 국밥이었습니다. 돼지뼈를 오래 고운 듯 뿌옇고 진한 국물이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유는 그 김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이 아팠습니다. 얼었던 것이 녹을 때의 그 따끔따끔한 통증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찌르듯 파고들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픔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뜨거움이 얼어붙었던 가슴 한복판을 녹이는 것 같았지요. 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국밥 그릇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10년이었습니다. 10년. 10번의 봄이 오고 갔습니다. 10번의 매화가 피었다가 졌지요. 그러나 윤에게는 그 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 눈 안쪽에서 빛깔들이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매화동을 떠난 뒤부터 윤의 눈에서 빛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를 보는 그 눈이 마치 상처받은 것처럼 흐릿해져 갔지요.
윤은 강원도 여러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마을 혼례에 병풍을 그려주고 글방에 그림을 그려주고 간혹 부잣집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며 하루하루를 이었지요. 번 돈으로 하루 끼니를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북과 물감을 샀습니다. 잠은 주막이나 빈 헛간에서 잤습니다. 어떤 밤은 처마 밑에서, 어떤 밤은 볕단 위에서 잤지요. 비가 오면 덜 비가 새는 곳을 찾았고 눈이 오면 덜 바람이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있다고 부를 수 있다면요. 첫 번째 해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발가락 하나를 잃을 뻔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가까스로 살려주었지요. 두 번째 해에는 산에서 길을 잃고 사흘을 헤맸습니다. 나뭇잎과 산열매로 버티다 겨우 길을 찾아 내려왔지요. 세 번째 해에는 일하던 부잣집 마름이 그림값을 떼어먹고 달 하나 1달을 굶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밤.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굳은 그 눈빛이 아니라 처음 만난 날 돌담 아래서 피식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지요. 국밥을 끓이며 부지런히 손을 놀리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떠올랐지요. 그럴 때마다 윤은 화첩을 꺼냈습니다. 검게 얼룩진 그 화첩을 펼치려 했지만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먹물이 굳어 페이지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었지요. 억지로 뜯으면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윤은 그냥 표지를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검은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지요. 그 촉감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윤이 당시 머물던 곳은 강원도 평창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 훈장이 윤의 그림 솜씨를 보고 글방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끼니와 잠자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요. 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순했습니다. 6살부터 12살까지 20명 남짓되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 붓을 잡고 종이 위에 선을 그을 때 짓는 표정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지요. 윤은 그 표정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가슴 어딘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빛깔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희미해졌던 눈이 아이들 앞에서는 조금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은 온통 맑은 빛이었습니다. 순수한 노란빛, 호기심으로 가득한 연두빛, 장난기로 출렁이는 주황빛. 그 빛들을 보는 것이 윤의 굳어버린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지요. 그렇게 4년이 더 흘렀습니다. 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명성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평창 일대에서 윤의 그림 솜씨를 아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지요. 여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봄, 윤은 낡은 방 안에서 화첩을 꺼냈습니다. 늘 그랬듯이 표지를 쓰려고 꺼낸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먹물이 굳어 달라붙어 있던 페이지들이 어느새 군데군데 벌어져 있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먹물이 바스러지고 종이가 다시 서로 떨어진 것이었지요. 윤은 무심코 손가락을 그 벌어진 틈에 집어넣었습니다. 종이가 스르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먹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창가로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서 바라보니 그 검은 먹물 아래로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희미한 선들이었습니다. 글씨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한. 윤의 심장이 쿵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가로질렀습니다. 소연이 일부러 먹물을 부은 것이라면 단순히 화첩을 망가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먹물로 덮어버린 것이라면 유는 화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는 화첩을 햇빛에 비스듬히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먹물 아래에서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윤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화첩을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화첩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빛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소연의 필체였습니다. 유는 그 필체를 알았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면서 수없이 보아온 소연의 글씨였지요. 반듯하고 단단한 소연만의 그 필체였습니다. 그 글씨가 먹물 아래 숨겨진 채 1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는 화첩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10년 동안 삼키고 또 삼켰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짐승 같은 소리였지요. 사람이 울 때 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윤의 뺨을 스쳤지요. 따뜻했습니다. 어디선가 매화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이 산골에 매화나무가 있을 리 없었지만 그 향기는 분명했습니다. 윤은 그것이 환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지요. 소연, 그 이름을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입술만 움직여서 봄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유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첩을 가슴에 안은 채 봄볕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지요. 눈물이 마른 뒤에도 한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 안에 무언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았지요.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처럼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시원한 그 기묘한 감각이 가슴 안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윤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먹물 아래로 비치던 글씨들이 아직 눈에 선했지요. 빛에 비스듬히 들어올렸을 때만 보이는 희미하고 가는 그 선들. 소연의 필체, 소연이 남긴 무언가. 그러나 빛에 비추어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희미했지요. 먹물이 겹겹이 덮여 있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양이 적었고 그나마 보이는 것도 단어의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지요. 단어의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유는 생각했습니다. 먹물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먹물을 무리하게 씻어내면 그 아래 종이가 상할 수 있었지요. 화첩의 종이는 이미 10년 세월에 사가 있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글씨째 종이가 녹아버릴 수 있었지요. 유는 붓을 들었습니다. 화공의 손이었습니다. 평생 붓을 잡아온 손이었지요. 그 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물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먹물 위에 적셔가며 붓끝으로 살살 녹여내는 방법이었지요.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듯이 조심스럽게 유는 물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붓을 물에 적셨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한 귀퉁이 아주 작은 부분에 붓끝을 댔습니다. 검은 먹물이 물을 만나 스르르 번졌습니다. 번지면서 옅어졌습니다. 옅어진 자리 아래로 하얀 종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종이 위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윤은 그날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서쪽으로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지도록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지요. 오직 붓끝에 물을 적셔 먹물을 녹이는 일만 했습니다. 한 줄이 드러나면 다음 줄로, 한 페이지가 드러나면 다음 페이지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윤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내용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이 써놓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편지였고 하나는 장부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장부가 아니었지요. 최참봉 댁의 재산 목록, 토지 문서, 그리고 그 재산을 노리는 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충주에서 온 최서방을 비롯한 친척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날짜와 금액과 물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로부터 독을 구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구입한 날짜, 구입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암호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지요. 윤은 그 암호를 단번에 해독했습니다. 화공으로 살아오며 여러 마을을 떠돌면서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는 법을 익혀두었던 까닭이었지요. 그 독은 최참봉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음식에 조금씩 넣어 병처럼 보이게 그렇게 서서히 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글씨들이 흔들렸습니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손끝까지 그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이 보았던 그 검은 연기는 사리가 맞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살이었습니다. 윤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지요. 윤이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눈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소연의 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장부는 빠르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는데 편지는 달랐지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눌러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글씨들이 종이를 뚫고 나와 읽는 사람의 손바닥에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 윤은 그 첫 줄을 읽었습니다.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윤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지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소연이 이 장부를 발견한 것은 윤이 아침에 처음 경고를 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드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몰래 사랑채를 살피다가 최서방이 남긴 문서 뭉치를 발견했다고 했지요. 그 안에 장부가 있었고 소연은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었다고 했습니다. 밤새 손이 떨리면서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베꼈다고 했지요. 그러나 소연에게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였으니까요. 조선시대의 여자였으니까요. 아무리 증거를 쥐고 있어도 여자가 관아에 나가 남자 어른들의 음모를 고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어른들을 모함한다는 죄목으로 소연 자신이 먼저 화를 당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친척들이 눈치챈다면 장부는 사라지고 음모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소연에게는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는 것.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바뀌거나
힘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지키는 것, 그 안전한 곳이 윤의 화첩이었습니다. 친척들이 결코 들여다보지 않을 것,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는 화공의 낡은 그림책,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였지요. 소연은 장부를 화첩 안에 베껴 넣은 뒤 그 위에 먹물을 덮었습니다. 완벽하게 한 글자도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윤을 내쫓았습니다. 그 화첩과 함께 당신을 내보내는 것이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집에 남아 있었다면 당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장부를 아는 사람을 저들이 살려둘 리 없으니까요. 당신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의 손이 편지를 잡은 채 떨렸습니다. 다음 줄로 눈이 내려갔습니다. 불효자라는 말을 당신에게 하면서 나는 속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척하면서 나는 속으로 당신 이름을 수백 번 불렀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면서 나는 속으로 당신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윤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낮고 짐승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억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봄볕이 쏟아지는 환한 방 안에서 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윤은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눈으로 다음 줄을 읽었지요. 아버지의 병은 독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낸 것은 음식에 조금씩 넣는 방식이라는 것뿐, 어떤 독인지 어디서 구했는지는 장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의원을 찾아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처음부터 옳았으니까요. 윤은 그 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독 때문입니다. 그 말이 뇌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윤이 처음에 보았던 회색빛이 떠올랐지요. 병의 색이라고 생각했던 그 빛.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빛이 단순한 병의 색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외부에서 침투하는 무언가의 색이 섞여 있었지요. 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그때 아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참봉은 지금 윤의 가슴이 쪼그라들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독을 쓴다면 10년을 버티기 어려웠지요.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로 눈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 줄은 처음 읽는 순간 윤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방 안에 소리가 울렸지요. 놀람과 통곡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 저는 아마 이 집에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언젠가 이 화첩의 먹물을 씻어내는 날, 그날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배신한 척했던 것을, 차갑게 돌아섰던 것을, 그리고 당신 손을 놓았던 것을. 거기서 편지는 끝나 있었습니다. 낙관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지요. 그냥 끝나 있었습니다. 마치 더 쓰려다가 눈물이 차올라 멈춰버린 것처럼 마지막 글자의 끝획이 삐뚤게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윤은 그 삐뚤어진 마지막 획을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종이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종이 위에서 윤의 손끝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온기였습니다. 10년 전의 온기였습니다. 소연이 이 글을 쓰던 그 밤의 온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고 눈물을 참으며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써 내려가던 그 밤의 온기. 윤의 눈에 비쳤습니다. 종이 위에서 빛이 났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일렁이는 햇살 같은 소연의 황금빛이었습니다.
유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에서 화첩이 미끄러졌습니다. 마룻바닥에 이마를 댔지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삼키고 또 삼켜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밤,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고갯길, 그 차가운 눈 속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소연이 함께였습니다. 화첩 안에 담겨서, 먹물 아래 숨겨져서 10년을 기다리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봄바람이 들어왔지요. 바닥에 엎드린 윤의 등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아주 가볍게 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봄날의 파란 하늘. 윤은 그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다려라. 마지막 화의 예고편이 이어집니다. 10년이다. 10년 만에 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기다렸어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세월기록실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